지역사회 보건간호학의 보건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과 보건교육의 차이점이 뭐냐면 교육은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면 앞에 보건자가 들어있는 보건교육은 자, 지식을 들었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행동까지 옮기는 거. 이거를 보건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은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면 앞에 보건자가 들어있는 보건교육은 지식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와서 행동이 습관화되는 과정. 자, 보건교육을 시킬 때 여기 유치원 아이가 20명 있는데요. 보건교육 좀 해주세요. 아, 유치원 아이구나. 몇 살이에요? 5살 아이들 20명이 있대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모유수유 시킬까요? 아우, 애들 관심 없대. 피임 얘기해 줄까요? 아유, 관심 없대. 양치교육 시킬까요? 그거 좋을 것 같대요.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 파악해라, 사정해라, 진단해라, 실태 파악해라.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 파악, 실태 파악, 사정, 진단.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러면 양치교육 시키면 좋겠네요. 양치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획을 짜야 돼요. 이제 사정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짤 거예요. 계획은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치교육을 시키기로 했는데 강남에서 시키기로 했어요. 강남에 가서 칫솔을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게 뭐니?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너네 칫솔 모르니? 애들이 다 전동 칫솔을 써가지고 칫솔을 몰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과 안 짰으면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잘못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들은 칫솔 잘 몰라요. 다 전동 칫솔 써요. 아, 그래요? 그럼 전동 칫솔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계획을 짤 때는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짜는 거예요. 소재는 그 지역 내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칫솔이 아닌 전동 칫솔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계획을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시를 언제 어디 장소는 어디에서 20명이면 1대1은 좀 안 될 것 같고 3, 4, 5 짝져가지고 조별로 해서 가르쳐야겠구나. 뭐 이렇게 교수법을 또 찾겠죠. 그래서 실시를 했어요. 다 했으면 평가라는 걸 꼭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오늘 어땠나요? 잘 알아들었나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나 꼭 양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멋졌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사정해라, 진단해라, 실태 파악해라, 요구 파악해라. 그거 가지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했으면 나머지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평가는 왜 하냐면 새로운 재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기 위해서 평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보건교육의 평가 방법은 지식, 태도, 습관이라고 보는 거고 보건교육의 단계를 할 때 제일 먼저 뭔가를 배우고 싶다. 이거는요. 동기부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도입 단계예요. 흥미유발, 동기부여. 이게 된 사람들은 우리 이제 간호조무사 이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명확해. 나 이거 꼭 자격증 따서 취업해가지고 병원에서 아주 인정받고 여기서 한번 승부 한번 걸어볼 거야. 라고 이게 동기부여, 흥미유발이 정확하게 된 사람은 저희가 할 일이 없어요. 학생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사람은 이러면 안 되잖아.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손이 많이 가.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손이 많이 가던 안 가던 여기 들어온 순간은 학원에 들어온 순간은 다 자격증 따고 취업을 해야죠. 취업만 하면 안 돼요. 취업하는 이유는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꼭 받으셔야 돼요. 취업 실컷 했는데 자격증 따서 취업했는데 가서 인정 못 받아가지고 적성이 안 맞아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가서 인정 꼭 받으시고 인정받은 만큼 급여도 받으시고 해서 뭐랄까 성취감. 나 정말 따길 잘했어 라는 성취감을 꼭 맛보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보건교육 단계도 마찬가지로 흥미유발, 동기부여가 도입 단계로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하고 마무리, 종결이 있는 거죠.
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 어두침침하면 안 되겠죠. 시끄러우면 안 되겠죠. 의자 별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게 분단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막 엉망진창 있으면 혼란스러워요.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돼요. 또는 몇 명 없는데 교육장이 막 운동장처럼 커. 그럼 안 되겠죠. 아니면 또 강의실은 작은데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 많아. 그럼 또 안 되겠죠. 교육장의 크기, 조명, 소음, 의자의 배열 이런 거로 인해서 교육에 영향이 크게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평가라는 걸 해요. 수업을 듣기 전에 평가. 그러니까 수준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는 진단 평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듣고 우리 이제 왜 여러분들도 모성간호, 성인간호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원 평가라는 걸 보잖아요. 그거는 형성 평가라고 보는 거죠. 교육 중에 보는 거는 형성 평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 시험 봐서 패스를 한 이거 국가고시를 우리는 총괄평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보는 거는 총괄평가, 실시하기 전에 보는 거는 진단평가, 교육 중에 보는 거는 형성평가라고 보는 거예요. 보건교육 방법에 맨투맨으로 1대1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단어를 쓸 때 상담, 면담, 면접이라는 단어, 상담, 면담, 면접이라는 단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만날 때는 우리가 이제 상담, 면담, 면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감 형성. 두 번째는 말을 할 때는 잘 들어줘야 돼요. 청취자. 잘 들어주는 청취자 역할. 세 번째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공감적 이해.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감 형성. 두 번째는 청취자 역할. 세 번째는 공감적 이해.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 그랬어? 저랬어? 이거보다는 그랬구나. 어머 웬일이야. 맞장구 잘 쳐주는 친구가 좋잖아요. 내 말 잘 들어주고. 지금 저랑 수업 들을 때도 그냥 이러고 있고 얼굴 안 보이고 하면요.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수업 들을 때 이게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분 보고 제가 수업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지 저도 기운이 나거든요. 대화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고 피드백이 있어야지 서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두 번째는 패널 토의, 배심 토의. 패널 토의를 말을 갖다가 좌패, 우패, 양쪽 패를 나누어서 서로 공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있으면 요즘 이슈가 뭘까요? 요즘 이슈가 뭐지? 예를 들어 이제 온난화, 환경 문제를 다룬다면 온난화 이대로 좋은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쓰레기 종량제 이르지 말고 뭐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이르자 저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걸 찬성하는 팀, 반대하는 팀을 넣어서 서로 막 이제 찬성하는 팀이 전문가 몇 명이 나오고 3명에서 5명이 나오고 반대하는 팀 전문가 3명에서 5명이 나와서 서로 막 공방을 하는 거예요. 공방을 하면 사회자가 이제 시간이 다 되면 자자자자 멈추시고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팀 이런 문제를 찬성하는 팀의 전문가 5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러하게 짧게 요약 정리해 주시고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은 이러해서 반대를 하시네요. 자, 이 토론을 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따라라라라라 하고 끝나는 거. 이게 바로 패널 토의. 자, 세 번째, 패널 토의가 아니고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자가 이렇게 있고요. 전문가 3명 내지 5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회자가 자, 온난화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전문가 3분을 모셨습니다. 자, 한 분씩 단상에 모시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 나와서 네, 저는 이러고 저러고 저렇습니다. 또 자기 생각과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자, B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B 전문가는 또 저는 이러저러저러 합니다. 라고 또 얘기하고 C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C 전문가는 또 저러저러 합니다. 얘기를 해요. 다 한마디씩 해보고 갔잖아요. 그러면 사회자가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A 전문가는 이러이러하시고 B 전문가는 저러저러 하시고 C 전문가는 이러이러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따라라라라라 하고 또 끝나는 거. 이게 바로 심포지엄. 패널 토의 심포지엄은 시험에도 곧잘 나왔어요. 자, 세미나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이제 주제 발표하는 거. 이거는 세미나.
우리 이제 그룹 토의라고 하는 거는 그룹 토의, 분임 토의, 분단 토의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요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특히 저는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조별로 모여서 분단 토의 하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이 한 20분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러면 이제 앉아가 이제 분단 1분단끼리 모여가지고 이 1분단에는 분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이 없어. 서로 막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교실이 어때요? 시끄럽지, 시끄러워. 자, 이 분임토의, 분단토의 장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다 한마디씩 다 얘기를 해요. 이 조별 애들이 다 한마디씩 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수업을 반영할 때 분임토의, 분단토의를 많이 교수법으로 활용하죠. 근데 우리 간호조무사 교육은 그렇게 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능동적으로 시키라고 하면 귀찮게 이것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협조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괜히 이게 했다가는 이게 좀 허걱 이런 반응 이런 일이 생겨서 웬만하면 앉혀놓고 강사들이 따다다다다다다 이건 강의식 일방적인 언어 전달 이게 강의식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서로 소통하고 그러려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게 재밌는 교수법이에요. 적극적인 활용을 하는 게 효과가 좋다. 자, 그룹 토익 그러고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어떤 정해진 규칙도 방법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불쑥불쑥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전문가, 리더자는 한 명이 꼭 있어요.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고 자유롭게 뭔가를 하다가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뭐가 나오는 방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 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비판하지 않고 이게 듣는 게 필요하죠. 시범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주사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자, 주사를 놓는 방법은요 알코올솜으로 피부를 소독하고 피부를 팽질한 다음에 찌를 때 빨리 찌르는 거예요. 잡는다 해보세요. 아스피레이션, 인젝션 처음처럼 자 빼고 마사지 하는 거예요. 자 보셨죠?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단상이 잘 보이는 곳에서 전문가가 미리 순서 있게 준비물을 나열한 다음에 최신식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셨죠? 자, 한 분씩 나와서 해볼게요. 하고서 한 분씩 해보는 거죠. 한 번씩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또 해봅시다. 2번, 3번 반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시범이죠. 이 시범을 하는 거는 교육이 끝난 다음에 실제 실무를 적용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시범을 통해서 직접 해보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미리 수업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단상이 잘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니까 최신식의 정보를 가지고 옛날 거 하면 안 되죠. 최신식의 정보를 가지고 단상이 잘 보이는 곳에서 한번 시범을 보이고 자, 학습자 여러분들 한 분씩 나와서 해볼까요? 한번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2번, 3번 반복할 수 있어요. 실무에 적용을 필요로 할 때는 시범을 통해서 하는 교수법을 이용하죠.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강의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인 교육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저의 일방적인 언어 전달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방법을 선택하느냐? 피교육자가 이쪽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저는 열심히 지식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의식이에요. 자, 시뮬레이션은 실제와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실제 하듯이 실무에 적용이 쉽게 하려고 모의적인 실험을 통해서 해보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건교육 방법의 종류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마치고 자, 이제 2번째는 보건행정을 볼게요. 보건행정은 아까 최말단 보건행정기관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였어요. 이 보건진료소는 1980년, 어떤 책은 81년 연말에
발표하고 그 다음 이듬해 1월 초에 시행을 하면 어떤 책은 80년, 어떤 책은 81년, 1년 차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1980년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보건진료소, 읍면의 보건지소, 시군구의 보건소, 이 세 가지가 최말단 보건행정기관이에요. 그러면 최상위는 뭐냐? 최상위 보건조직은 뭐냐? 그러면 중앙에 보건복지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최상위 중앙보건조직은 보건조직에 보건복지부가 있어요. 그 지방보건조직이 이원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행정자치부에서는 내무행정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감독을 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예요. 행정자치부랑 보건복지부 두 군데서 이원화되어서 지방보건조직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데 국제적으로 보건조직에는 뭐가 있냐면 WHO, 세계보건기구가 있죠. 이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어요. 이걸 갖다가 언제 창설했네요.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1948년. 우리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기구들은 웬만한 거 48년이에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쟁, 6.25 전쟁이 1950년에 났죠. 3년 동안 전쟁했어요. 그래서 53년에 휴전했어요. 그죠? 1950년에 전쟁 났을 때 유엔이 창설된 것도 1948년이에요. 세계적인 기구들이 많은 기구들이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나기 2년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6.25 전쟁 났을 때 유엔에서 많이 이렇게 협조가 왔잖아요. 이렇게 협조. 100몇 개의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도우러 왔잖아요. 어떻게 2년 전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우려고 2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이 안 왔으면 유엔에서 우리를 안 도와줬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지금. 참 고맙죠. 그런 은혜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창설은 6.25 전쟁 나기 2년 전 48년 4월 7일 날 창설이 되었어요. 거기에 지역사무소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은 서태평양 지역에 속하고 그 수도는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어요.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건강에 대한 정의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된 상태, 웰빙 스테이트, 이거를 건강이라 정의한다. 세 번째, 우리나라 보수 지불 제도를 보면, 자,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죠. 껌껌이 돈을 받는 행위별 수가제. 껌껌이 돈을 받는 거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껌껌이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많이 해보니까 기술이 날로 향상이 되어요. 껌껌이 많이 하니까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점점 날로 커져요. 의사는 기술이 좋아지지만 국민들은 의료 부담이 날로 커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료비 부담을 절감코자 포괄수가제를 대한민국은 병행하고 있어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행하고 있어요. 포괄수가제는 그 진료 일당 또는 병원별 단가를 정해서 치질은 얼마, 제왕적에서 얼마 단가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더 이상 진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위별 수가제가 생기니까 어느 날부터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병원에서 쫓겨났어. 나 더 있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니까, 그러니까 포괄 수가제니까 그걸 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유 퇴원시키는 거예요. 환자는 더 있고 싶어도.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느 날부터 나 병원에서 쫓겨났어 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아무튼 대한민국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를 병행하고 있다.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인두제. 사람 수마다 진료비를 책정해서 급여를 주는 제도. 이거는 인두제예요. 그래서 보수지불제도에 인두제,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를 확인했어요. 자, 보건의료 전달 체계 대한민국은 자유방위명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자유방위명. 그냥 시장에서 너네가 알아서 관리하는 거야. 돈 있으면
저기 뭐야 병원 가는 거고 없으면 못 가는 거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의료비가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운명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강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강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제도예요. 이 제도 없어지면 큰일 나요, 우리. 자, 어쨌거나 자유방임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책임 아래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 활용해서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나 간섭이 적은 최소화한 이 제도가 자유방임형이다. 장점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높아요. 그렇지만 의료 선택권도 높은데 반면 그 비싼 의료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보장형은 그 영국은 그다음에 그 스웨덴 그리고 태국도 사회보장형이에요. 100% 무료예요. 아프면 병원 가면 100% 무료예요. 100% 무료라는 소리는 얼핏 보기에 좋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100% 무료인 곳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알죠?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할까요? 개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까요? 공무원은 정해진 월급이 따박따박.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병원에만 가도 우리가 일 잘못하면은 좀 꾸지람도 듣고 잘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장형이라는 의료보험 제도는 100% 무료라고 한 거는 직원들은 다 공무원이란 소리예요. 정해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리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영국에서 그 사회보장형으로 무료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의료 기술도 그냥 낙후된 것 같다 하고 무료니까 발달이 더디니까 의료 기술도 더디니까 그러니까 원정 나가죠. 외국으로 의료 관광을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영국에서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사회보장 하지 말고 자유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사회보장이 좋아, 100% 무료가 좋아 해가지고 지금도 100% 무료로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회주의형. 이거는 공산국가죠. 사회주의 국가. 그냥 균등한 분포, 기회 균등. 그러니까 국가가 간섭이 심한 거죠.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형은 어떤 그 의료기술의 균등한 분포라던가 기회 제공이 국가의 목표가 되는 체계로 가는 거가 바로 사회주의형이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자유방임형이 있고 사회보장형이 있고 사회주의형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방임형이다. 이거의 장점은 의료 선택권이 높고 진료비 부담이 크고 질적 수준도 높다. 단점은 비싼 의료비.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불균형이 올 수 있다. 이거는 단점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의료비가 점점 더 상승하죠. 국민 의료비가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감소해요. 하지만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해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우리 할머니 월요일에는 내과에 가서 혈압약, 화요일 날은 치과 가서 치아 뭐 임플란트 좀 관리해야 돼. 수요일 날은 정형외과 가야 돼. 목요일 날은 한의원좀 가야 돼. 금요일 날은 또 어디 갈까? 뭐 아무튼 이렇게 약이 그냥 보따리 한 보따리죠.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자주 찾아가니까 의료비가 점점 날로 향상이 돼. 정부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의료비를 이렇게 많이 나가? 원인을 봤더니 노인이 많아. 노인은 만성질환이 많아. 병원을 자주 찾아가게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코자, 의료비 부담을 절감코자. 그러면 예방하자, 예방. 나이가 많아서 만성질환이 많아서 의료비를 많이 써? 그러면 예방합시다 해서 보건진료소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건소에 실습 나갈 때는 보건소는 그냥
보건소 안에 있는 사무실 한 칸이었어요. 지금은 구청 안에 단독 건물이 크게 있죠. 앞으로 보건소에서 1차 보건의료기관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왜? 예방사업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병의원, 의료기관은 치료사업에 중점을 두잖아요. 예방사업은 1차 보건의료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보건의료기관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증대될 것이다. 왜? 예방사업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료비 상승 원인을 물어보면 노인 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도 고급화가 되었고 국민 소득 수준도 향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다 보니까 의료비가 점 상승이 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1차 보건의료기관을 확대할 것이다. 왜? 예방을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 6번째 사회보장 제도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보험,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 사회보험, 두 번째 공공부조, 세 번째 공공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제도인데 그 사회보험은 우리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 네 가지를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보험자가 주체가 되어서 보험을 드는 거죠.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예방 차원의 이런 4대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 보험은 지불은 차등 있게 하지만 이용은 균등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사회보험제도. 여러분들 병원에 취업하면 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드는 거예요. 두 번째, 공공부조는 대상이 취약계층.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돈이 없는데 아파요. 이 사람이 살면서 배고픈 거랑 아플 때 병원 못 가는 게 서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장으로는 의료급여는 의료보호 1종, 2종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보장에는 기초생활보장이 있는 거고 이 두 가지는 공공부조 방식. 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해주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공공부조 서비스예요. 세 번째 사회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공복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원은 재정보조금으로 이용하는 거고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를 확인했어요. 세 번째는 산업보건이에요. 그 산업보건에는 그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있는데 일반 건강진단이 있고 특수 건강진단이 있어요. 일반 근로자나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기타 현장은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 일반 근로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특수 건강진단은 자, 회사라면 산업보건이니까 회사잖아요. 회사에는 자, 그 회사에서 그 대상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거기는 보건관리자가 있어요. 산업보건에는 대상이 근로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건관리자가 하는 주 업무가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보건교육 이 세 가지가 주 업무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작업환경 측정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생산 1가부터 5가까지 5개가 있다. 그러면 소음, 분진, 유기용지에 대해서 그 상하반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을 할 거예요. 이제 했는데 1가부터 4가까지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가 다 정상인데 5가에서 다른 건 괜찮은데 소음이 정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옷가에서 일하는 직원이 모두 50명인데 소음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생산업가 50명은 소음에 대해서 유해한 작업장에 노출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돼요. 1차 대상자가 돼요. 그럼 이 생산업가에 있는 50명을 소음성 난청 의심자로 보고 1차 특수정밀건강진단을 하는 거예요. 50명을 했더니 아이고 다른 사람은 45명은 괜찮은데 5명이 소음성 난청 의심자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5명은 2차 특수정밀건강진단 대상자가 돼요. 5명을 특수건강진단 2차 정밀검진을 했더니 5명 중에 2명이 소음성 난청자로 나왔어요. 그럼 이 2명은 뭐예요? 산업재해가 되는 거예요. 산재 환자가 2명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작업환경 측정한 결과, 그 다음에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이거 한 거에 대해서 각 지역에 노동부의 산업보건과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회사의 보건관리자는 노동부 산업보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게 산업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유해한 사업장에 노출된 자. 그 사람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배치 전 건강진단은 취업하기 전에 이 사람의 특성이라던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허리가 안 좋은 사람한테 무거운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통해서 근로자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수시 건강진단은 건강 문제에 의심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그때 건강진단을 하는 거는 수시 건강진단. 이거는 산업보건의나 또는 보건관리자나 또는 환자의 본인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임시 건강진단은 그야말로 중독이나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 시행하는 거죠. 이거는 지방노동관서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마무시한 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종류를 확인했고, 두 번째는 작업환경관리예요. 제가 아까 생산 옷가에 소음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소음이 산재 환자가 2명이 나왔어요. 그럼 이 생산 옷가는 50명이 일하는데 거기에 작업환경 관리를 해야겠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건관리자가 이거를 이제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 또는 병원 원장님은 돈이 들어가는 건 싫어해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우리 보건관리자가 자, 이 소음이 심해서 산재 환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사장님 그러겠죠. 자, 그럼 방법이 뭐야? 그러면 기계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기계가 얼만데? 2억 5천이요. 미쳤어! 이러겠죠. 자, 기계를 바꾸는 거는 대체예요. 그건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계를 쓰는 사람은 2명입니다. 50명이 다 그 공간 안에 있지만 기계를 쓰는 사람은 2명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칸막이를 쳐서 격리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러면 칸막이 치는데 얼마인데? 250만 원이요. 그거 괜찮네. 그렇게 하시오. 하고 나오겠죠. 격리. 2명만 있으니까. 근데 2명도요. 계속 이 2명만 여기 있게 하면 이 사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소음성 난청자가 되는 거예요. 산재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방법을 시간을 단축. 교대로 돌아가면서 50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뭐 한 3시간씩 나눠서 해라. 뭐 이렇게 하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되잖아요. 또는 사장님 기막의 기덕계를 보호구 착용을 전체 50명한테 시키겠습니다. 그건 얼만데?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됩니다. 한 달 사용비가 100만 원밖에 안 돼? 네. 그럼 그렇게도 해.
돈이 최대한 안 드는 거. 아까 그 기계를 바꾸는 건 2억 5천 말도 안 되잖아.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보호구 착용을 한다던가 격리를 통해서 한다던가 또는 환기를 통해서 한다던가 환기는 뭐 먼지가 나면 뭐 물을 좀 뿌린다던가 창문을 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환기를 통해서 또는 대치를 통해서 격리를 통해서 보호구 착용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작업 환경 관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성 질환을 좀 볼게요. 그 컴퓨터 일을 많이 했더니 저도 이제 오른쪽을 많이 썼나 봐요. 그랬더니 왼쪽이 좀 올라가 있대네. 등을 보더니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오른쪽을 많이 썼나 봐요. 왼쪽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대요. 좌우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쩐지 자세가 틀어지면 어딘가가 눌려서 여기저기 아파요. 이렇게 아프지. 자, 이 단말기 작업 하는 사람들, 컴퓨터 하는 사람들, 계산대 여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목이 많이 긴장돼 있고 어깨가 아파요. 이거 경견한 증후군 또는 VDT 증후군. 자, 낮은 그 조명 아래서 일을 많이 했더니 이 낮은 데 가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이렇게. 안구 진탄증. 그 낮은 조도에서 일을 많이 했더니 안구 진탕증이 오기 쉬워요. 또는 그 벤젠이나 이온화 방사선 있는 곳에서 많이 일을 했다. 그러면 재생불량성 빈혈이 오기 쉬워요. 또는 분진이 많은 곳에서 일을 했다. 진폐증, 성면폐증, 규폐증, 분진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질병은 진폐증, 규폐증, 성면폐증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압이 높은데 예를 들어 물속 깊은 곳에는 압이 너무 높아서 물고기들이 납작하죠. 이건 고압으로 인해서 잠수하면서 잠수부들이 물속 깊은 데 가가지고 특히 이제 해녀분들 굴다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되고요. 100m 가다가 20분 뭐 몇 분 쉬고 또 100m 가다가 뭐 몇 분 쉬고 이러면서 감압을 하면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올 때 또 감압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순이 엄마는 굴을 몇 킬로 땄네? 난 좀밖에 못 땄는데? 그러면 이제 경쟁 심리가 돼가지고 막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물질을 오래 했더니 자만병이 생겨서 관절이 너덜너덜 아이고 아파 여기 이게 바로 자만병이에요. 원인은 고압으로 인해서 감압을 하지 않고 물질을 하였더니 생기는 병이에요. 잠수부 또는 해녀분들한테 올 수 있는 병. 고압으로 인해서 자만병. 산 꼭대기 멀리 히말라야 이런 데 가면 또 이거 압이 낮아져요. 압이 낮아서 산소도 없어가지고 멘탈이 이게 붕괴가 와 이렇게. 막 어지럽고 제정신을 잃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압이 낮고 산소가 부족해서. 압이 낮아서 오는 병은 고산병.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는 저압으로 인한 고산병. 물속 깊은 곳으로 가서 압이 높은 고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잠한병. 그 아스팔트 이걸 깰 때요. 왜 아저씨들이 이거 뾰족한 이거 누워서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 진동을 해서 이제 그 아스팔트를 깨잖아요. 달달달달달달 하는 기계를 만약에 한 3시간 일을 했어. 3시간 일을 하고 손을 놨어요. 기계를 놨어. 근데 손이 어때요? 달달달달 이러겠지. 기계를 3시간 정도 일했어. 기계를 놨는데도 손이 자꾸 이게 떨림이 있어요. 진동 공구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오는 병 레이노시병. 진동을 많이 사용하는 진동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올 수 있는 병은 레이노시병. 또는 납이라던가 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빈혈,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요. 수은 중독이 일어나면 미나마타병, 카드뮴 중독에 노출이 되면 이따이병. 이따이라는 말이 아프다. 일본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따이 아프다고 하도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카드뮴에 많이 노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카드뮴 중독을 이따이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업성에 따라서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또 살펴봤어요. 네 번째는 환경 보건을 볼게요. 기후의 3대 요소 하면 기온, 기습, 기류 3가지가 있고 온열 요소 하면 기온, 기습, 기류 하나 더 복사열까지를 온열 요소라고 해요.
또 기온 역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상부가 하부보다 높을 때, 상부가 하부보다 높을 때, 이때를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불쾌지수 DI 70이라는 의미는 전체 인구 중에 절반이 불쾌감을 느낄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6월 장마철에서 7, 8월 고온 다습할 때 기상캐스터가 불쾌지수를 얘기를 해요. 고온 고습으로 인해서 불쾌지수를 얘기를 해요. 자, 불쾌지수 DI 75라는 의미는 전체 인구 중에 50% 인구가 불쾌감을 느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오염 지수를 얘기할 때 물의 오염 지표는 이 물에 대장균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의 오염 지표는 대장균 수로 확인하는 거고, 실내 공기 오염 지표는 이산화탄소. 대기 오염 지표는, 저 보세요. 바깥에 대기잖아, 대기. 바깥에. 제가 여기 표시를, 이게 손짓했죠? 저기 바깥에. 대기 오염 지표는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분진, 먼지. 다시 한번. 물의 오염 지표는 대장균 수로 확인하는 거고, 실내 공기 오염 지표,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저도 우리 집에 있는 여기에 실내 공기 오염 지표는 이산화탄소. 바깥에 대기 오염 지표는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분진, 먼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산화탄소잖아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인데 제 머리에다 이렇게 됐잖아. 응? 그럼 이게 아짜 같지 않아? 옆에만 들어가면 아짜 같지 않아? 아닌가? 아무튼 아황산가스, 분진, 먼지, 이거를 대기오염 지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조성에서 질소가 제일 많고 이산화탄소는 0.03%밖에 안 돼요. 산소가 21%.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보시고, 그 이산화탄소를 보면 그 자체로는 그 농도가 그리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허용 지표가 0.1%가 허용 기준이에요. 물에 녹으면 탄산수 형태로 되고 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우리 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우리 50년 전에 비해서 고기를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50년 전이야. 한 40년 전에 그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생일 때, 명절 때 먹던 고기를 갖다가 무슨 뭐 몇 끼 먹듯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방귀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온난화가 왔다라고 해요. 고기를 많이 먹는, 이게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그 군집독이라고 하는 거,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안에 또는 만원인 버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안에, 우리 집에 여기에 150명이 있다고 치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미쳤어. 150명 무슨 150명이야. 100명 와도 100명도 못 오겠다. 그죠? 이렇게 쪼인 거죠. 그럼 우리가 후 하고 내쉬는 탄산가스는 많아지고 들이마시는 산소는 점점 더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지러워 하고 또 누구는 또 옆에서 으악 구역질하고, 누구는 어지럽다고 하더니 누구는 또 실신하고 쓰러지네. 이게 뭐예요? 군집독 증상. 빨리 뭐 해줘야 돼요?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라. 어떤 장소? 밀폐되어 있는 공간 또는 만원인 버스에 사람이 꽉 찼대요. 그러면 정상 공기 성상의 변화가 와서 산소는 부족하고 탄산가스는 많아지는, 그래서 어지럼증, 구토,